그날 우편함에서 그 편지를 발견했을 때 내 심장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바닥에 갇힌 듯 쿵 하고 멈춰섰다. 10년, 정확히 10년 전 내 여동생 서연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다. 그동안 우리는 경찰서, 몽타주, 끈질긴 수색, 그리고 결국엔 체념이라는 이름의 쓰라린 감옥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7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계속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셨다. 그리고 이제 내 앞에 놓인 이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 주소조차 낯선 듯 삐뚤빼뚤한 필체로 적힌 내 이름 강민준 앞에 내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봉투를 뜯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른다. 뜯는 소리마저 귓가에 찢어지는 듯 크게 울렸다. 안에는 얇은 양피지 같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고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오래된 종이 냄새도 아닌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젖은 흙과 희미한 비누 냄새가 섞인 이상하게도 서연이의 어릴 적 샴푸 냄새와 닮은 듯하면서도 섬뜩한 냄새였다. 펼쳤을 때 나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잊었다. 글씨체는 서연이의 것이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어릴 적 내가 서연이에게 받은 생일 축하 카드에서 보았던 그 특유의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삐뚤빼뚤하지만 단정한 그 글씨체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오빠에게 잘 지내니? 나는 아주 잘 있어. 아니, 이곳은 잘 있다 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야. 오빠가 나를 찾는 동안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렸어. 아니, 잊은 게 아니라 이곳의 법칙에 따라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중이야. 오빠, 10년 전 내가 사라진 날 밤 기억나? 붉은 달이 떴던 날,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나는 혼자 깨어 있었지. 엄마가 나 몰래 쓰시던 오래된 회중시계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시계 바늘이 갑자기 멈추더니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 그리고 오빠 방 창문 아래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어. 목소리는 아주 달콤했는데 동시에 수천 년 묵은 나무 뿌리가 섞는 듯한 소리였지. 나는 눈을 비볐다.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다. 내가 1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처럼 되뇌던 그날 밤의 공포가 서연이의 펜 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시간이 다 되었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지. 오빠는 아마 내가 가출했다고 생각했겠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하지만 나는 가출한 게 아니야. 나는 초대받은 거야. 이곳은 오빠가 사는 세상과는 달라. 여기는 그림자가 더 무겁고 밤은 절대 끝나지 않아. 공기는 언제나 축축하고 발밑에는 항상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지.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를 틀어놓고 계셨지만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내 귀에는 오직 서연이의 글자들이 속삭이는 소리만 울렸다. 오빠, 내가 여기 오기 전 마지막으로 본 건 오빠였어. 오빠는 장결에 나를 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말이 이곳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 같아. 오빠의 그 작은 속삭임이 나를 이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지. 미안해, 오빠.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도 이곳에서는 의미가 없어.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이곳의 공기 속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거든. 여기서는 오직 필요와 결핍만이 존재해. 필요와 결핍. 나는 이 섬뜩한 단어들의 조합에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는 18살이었다. 꽃다운 나이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결핍되어 세상의 빛을 등지려고 했을까? 처음 며칠은 무서워서 울기만 했어.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느낌. 마치 내 피부 바로 아래를 기어가는 벌레 같은 느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됐어. 이곳의 주민들은 나에게 친절했지. 아니, 친절하다기보다는 내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 나는 배고프지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어.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더를 갈망했어. 오빠, 혹시 오빠도 느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것 말이야. 이곳 사람들은 그 구멍을 그림자 식사로 채우라고 했어. 그림자 식사. 나는 저절로 목구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실종자의 편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 세계에서 온 메시지였다. 이곳의 그림자는 살아있어. 오빠의 그림자도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이곳의 그림자는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야. 그것들은 기억을 먹고 소망을 잡아먹지. 내가 처음으로 그림자 식사를 했을 때 나는 10년 전 오빠가 나에게 사주었던 분홍색 머리핀을 기억하는 힘을 잃었어. 그 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왜 소중했는지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거야.
마치 내 머릿속에서 그 기억의 색깔이 쫙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 끔찍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있었어. 오빠와의 추억이 사라지니 그 추억 때문에 힘들었던 감정도 같이 사라지더라고. 나는 이 편지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내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다. 서연아, 너 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이 편지를 보낸다는 건 네가 살아있다는 증거인데 네가 말하는 삶은 내가 아는 삶이 아니잖아. 나는 억지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시선을 고정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오빠, 이곳의 사람들은 나에게 이름을 새로 만들어 주었어. 시은, 시작하는 은둔자라는 뜻이래. 그들은 내 과거의 이름을 버려야 한다고 했어. 이름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나의 옛 이름, 서연이는 너무 많은 빛을 기억하고 있어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나는 시은이 되었지. 시은은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는 그림자의 아이야. 오빠, 내가 여기 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어. 오빠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것. 임무, 내가 생각했던 언젠가 돌아와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순진한 임무가 아니리라. 그들이 이 편지에 어떤 위도를 심었는지 알아. 오빠가 이 편지를 받고 혼란스러워하길 바랐지. 오빠의 두려움, 절망, 그리고 나를 찾아내려는 그 강렬한 집착을 맛보고 싶어 했어. 이곳의 사람들은 오빠의 감정을 에너지로 사용하거든. 오빠가 나를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곳의 경계는 더 단단해져. 오빠의 눈물이 이곳에서는 가장 달콤한 이슬이 되는 거야.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내가 10년간 겪어온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음식이었다니. 하지만 오빠, 이 편지를 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 나는 이곳에서 10년을 보냈고 이제 나도 그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어. 나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아.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내가 서연이었을 때의 잔상이 스치고 지나가. 어릴 적 오빠가 나를 업고 뛰어다니던 모습, 바닷가에서 내가 조개 껍데기를 모으던 일,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잠시 피어오르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 그 감정이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아파서. 편지의 필체가 여기서 한번 격렬하게 흔들렸다. 잉크가 번지면서 마치 눈물 자국처럼 보였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해. 오빠, 아니, 떠날 수 없어. 이곳은 나를 붙잡고 있지만 내 안에 서연이가 저항하고 있어. 그들이 나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으라고 강요하고 있어. 영원히 이곳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순환의 일부가 될 것인지. 순환이란 건, 오빠, 그건 내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야. 그들은 내가 이곳에 다른 존재를 데려와야 한다고 말해. 오빠의 강한 감정을 먹고 자란 무언가를 이곳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내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다른 존재, 무언가. 그들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그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였고, 만약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면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잠시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할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지금 오빠가 나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장소 근처에 아주 깊은 지하수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 여기는 그들의 그림자가 가장 옅게 닿는 곳이야. 오빠, 내가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건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들은 내가 너무 많은 빛을 기억하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 그때 나는 문득 어머니의 존재를 깨달았다. 나는 이 편지를 붙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던 것이다. 엄마. 나는 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석상 같았다. 엄마, 저 좀 보세요. 나는 어머니의 뺨을 살짝 쳤다. 어머니는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리셨다. 그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고 마치 안개가 낀 듯 뿌옇기만 했다. 서연이, 우리 서연이 편지 왔단다. 네가 보낸 거 맞지? 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그리고 그때 나는 어머니의 손을 보았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꽉 쥐고 계셨는데 그것은 낡은 실타래였다. 실타래는 어머니의 손에서 끊임없이 풀려나와 소파 아래로, 그리고 거실 바닥을 기어 마치 뱀처럼 벽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공포가 다시 나를 덮쳤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돌렸다. 서연이의 이야기는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에 도달하고 있었다. 오빠, 내가 여기서 마주친 존재가 있어. 그들은 나를 관리자라고 부르지. 그 관리자는 10년 전 내가 사라진 밤 오빠 방 창문 아래에서 나를 불렀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야.
그 관리자는 나에게 오빠가 얼마나 나를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했어. 오빠가 서연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횟수, 밤마다 서연이의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시간, 심지어 오빠가 서연이가 좋아하던 노래를 흥얼거릴 때의 미세한 음정 차이까지 전부 알고 있었어. 오빠, 그들은 오빠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항상 내가 혼자 슬퍼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10년 동안 내 가장 깊은 고통을 엿보고 있었다니. 그들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어. 강민주는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다. 그의 감정의 끈이 끊어지면 그 역시 이곳으로 끌려올 것이다. 우리는 그가 자발적으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오빠, 제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오빠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오빠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어. 나는 오빠의 그림자가 옅은 그림자 식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편지의 필체는 이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잉크가 끈적하게 엉겨 붙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오빠, 내가 이 편지를 보낸 건 내가 이곳에서 무언가와 거래를 했기 때문이야. 만약 오빠가 3일 안에 이 편지에 적힌 단서, 붉은 달이 떴던 날, 서연이 방 창문 아래를 직접 확인하러 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를 완전히 이곳의 일부로 만들 거야. 그러면 나는 영원히 시은이 될 거고 서연이는 완전히 소멸해. 하지만 오빠가 그 장소에 간다면 그것은 오빠가 나의 초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돼. 그러면 나는 오빠를 이곳으로 인도할 통로를 열 수 있어. 오빠는 나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클지도 몰라. 밑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원과 선들, 마치 고대의 룬 문자 같기도 했고 혹은 누군가 긁어낸 듯한 흉터 같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마치 숨 쉬듯이 속삭이듯 적힌 문장. 오빠, 그곳은 3일 동안만 열려. 그리고 붉은 달이 뜨는 밤이 마지막이야. 나는 오빠의 냄새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잊지 마, 오빠. 오빠의 무언가가 나를 이곳으로 끌어들였으니 오빠의 무언가가 나를 다시 데려가야 해. 나는 편지를 손에서 놓쳤다. 편지는 바닥에 떨어졌고 바닥에 나무 틈새로 스며들듯이 사라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3일, 붉은 달, 서연이의 방 창문 아래. 나는 정신없이 10년 전 그날 밤을 되짚어 보았다. 서연이는 늦은 밤까지 책을 읽는다고 해놓고 잠들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잠들었고 새벽녘에 희미하게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다.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속삭이는 소리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어머니께 다가갔다.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멍했지만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실타래가 이상했다. 그것은 평범한 실이 아니었다. 마치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질긴 검은색 섬유였다. 엄마, 이 실은 뭐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낯설었다. 민준아, 서연이가 실을 따라갔단다. 끈을 놓으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는 10년 동안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더 낮고 더 공명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의 곁에 있는 어머니가 내가 알던 어머니와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머니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깊은 우울과 혼란은 그동안 서연이가 사라진 슬픔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는 징후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차키를 들고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서연이의 방으로 향했다. 서연이의 방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곳이었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깥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나는 창틀에 몸을 숙여 밖을 내다보았다. 우리 집 뒷마당, 작은 화단이 보이는 곳, 붉은 달이 떴던 그날 밤. 서연이는 분명히 이 아래에 서 있었을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불을 붙여 주변을 비추었다.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10년 동안 아무도 그 아래를 파헤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가출의 흔적만을 찾았으니까. 하지만 서연이의 편지는 명확했다. 붉은 달이 떴던 날, 오빠 방 창문 아래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나는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으로, 맨손으로. 10년 묵은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고 나는 금세 손바닥이 까졌다. 피가 배어나왔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서연이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일지 생각하니 내 안의 두려움은 분노와 슬픔에 잠식당했다.
한참을 파헤쳤을까? 흙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다. 낡은 돌멩이인가 싶어 더 파보니 그것은 둥글고 매끄러운 흙에 덮인 표면이었다. 나는 그것을 힘껏 파내었다. 그것은 오래된 우물 뚜껑 같았다. 아니, 우물 뚜껑이라기보다는 지하로 내려가는 낡은 금속 해치였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10년 전이 흔적이라기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자리에 박혀 있었다. 나는 이 해치를 열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은 평범한 단독주택이었고 이런 비밀스러운 시설은 없었다. 아마도 서연이가 사라진 그날 밤 그 초대위 존재들이 이 땅을 열어놓고 간 것이 분명했다. 나는 해치에 박힌 녹슨 고리를 잡고 힘껏 들어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10년의 침묵을 깨고 터져나왔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나는 기침을 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둠,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습기를 머금은 찬 바람이 위로 솟구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서연이가 말했던 그 냄새가 섞여 있었다. 젖은 흙과 희미한 비누 냄새. 나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3일, 붉은 달이 뜨는 밤. 오늘이 그 날짜에 해당할지는 몰랐지만 편지 속의 절박함이 나를 재촉했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 손전등, 튼튼한 로프,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캠핑용 칼을 챙겼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지만 이번에는 그 검은 실타래가 어머니의 목 주변을 감고 있었다. 마치 밧줄처럼 단단하게.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의 입술이 간신히 움직였다. 가지마, 민준아, 위험해. 그림자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 목소리는 나를 멈추게 할 만한 충분한 공포를 담고 있었지만 나는 서연이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그녀가 시은이 되기 전에 그녀가 나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서연이를 찾아야겠어요. 나는 어머니의 손에 쥐어진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어머니는 힘없이 그것을 놓쳤다. 시른 땅에 닿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더니 순식간에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해치가 열린 곳으로. 나는 로프를 단단히 묶고 손전등을 켠 채 해치 아래로 몸을 날렸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까지. 그곳은 오래된 지하 저장고 같았다. 하지만 벽은 흙이나 콘크리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맥박이 뛰는 듯한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땅을 디뎠다. 발밑은 물컹했다. 서연아. 나는 내 이름을 부르는 대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나 여기 왔어. 대답은 없었다. 오직 물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내 심장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손전등을 천천히 돌리자 나는 그곳이 단순한 지하실이 아님을 확신했다. 벽은 살아있는 조직처럼 보였고 그 표면에는 무언가 얇고 투명한 막들이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막 안쪽에서 수많은 검은 실들이 마치 신경망처럼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것들이 바로 어머니의 손에서 사라진 것들인가? 나는 조심스럽게 가장 가까운 벽을 만져보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 미세한 열기가 숨어 있었다. 오빠.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먼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서연이의 목소리였다. 서연아, 나 여기 있어. 민준 오빠야. 나는 소리쳤다. 오빠, 이곳으로 오면 안 됐는데 그들이 오빠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누가? 그 관리자라는 놈들이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네, 그들이 오빠의 감정을 좋아해요. 특히 나를 향한 절망이요. 그때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추자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무언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들은 투명한 막 안에 갇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사진들이었다. 낡은 사진, 빛바랜 사진들. 나는 경악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첫 번째 사진은 10년 전 서연이가 실종되기 직전 우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우리는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의 가장자리부터 검은 곰팡이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내가 중학교 때 받은 상장 사진이었다. 상장 자체는 온전했지만 사진 속 나의 얼굴이 누군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낸 듯 훼손되어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어머니가 서연이의 첫 생일 때 찍은 희미한 흑백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의 서연이의 얼굴은 마치 왁스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건 뭐야? 나는 숨을 헐떡였다. 오빠의 기억이 갇힌 거예요. 그들이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오빠가 잊어버리길 바라지 않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죠. 그들은 오빠가 고통을 느끼며 이 사진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서연이가 흐느꼈다.
그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 둔탁한 울림이 느껴졌다. 땅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빨리 오빠. 그들이 알았어요. 오빠가 여기 왔다는 걸. 서연이의 목소리가 급박해졌다. 어디로 가야 하니? 통로가 있니? 저 아래로. 더 깊이 가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곳은 이제 그림자의 영역이에요. 오빠의 빛을 모두 빼앗길 거예요. 나는 로프를 단단히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몸을 내렸다. 손전등 불빛은 점점 약해지는 듯했고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 마치 진흙 속을 걷는 것 같았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지하의 깊은 곳에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동굴이었는데 천장에서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지만 바닥에는 희미한 핏빛에 가까운 붉은 빛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붉은 빛 속에서 나는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사람 위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피부는 수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다. 그들의 눈은 없었고 대신 얼굴 중앙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구멍 속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들 중앙에 서연이가 있었다. 시은. 그녀는 10년 전이 서연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 검은색이 아니라 마치 빛을 흡수한 듯한 짙은 회색이었다. 그녀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비어있는 눈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파란 불꽃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의 주위를 둘러싼 그림자 존재들이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 손끝에서 검은 실타래들이 나와 시은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 오빠, 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은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울림이 없었다. 무미건조하고 차가운 돌멩이 같은 소리였다. 그때 그림자 존재들 중 가장 키가 크고 마치 뼈대가 부자연스럽게 뒤틀린 듯한 형체가 앞으로 나왔다. 이것이 관리자일 것이다. 그 관리자는 구멍 뚫린 얼굴을 나 쪽으로 돌리더니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갈라진 혀로 공기를 핥는 듯한 소리였다. 강민준, 네가 왔구나. 우리는 너의 도착을 오래 기다렸다. 너의 끈은 아주 강하더군. 1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했어. 훌륭해. 나는 칼을 꽉 쥐었다.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손에 땀이 흥건했다. 내 동생을 돌려줘. 나는 겨우 이 말을 내뱉었다. 관리자는 비웃는 듯한 소리를 냈다. 돌려주라니? 그녀는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시은은 이제 그림자의 식탁 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될 것이다. 오빠의 슬픔으로 양념된 완벽한 재료지. 그때 시은의 눈 속에서 파란 불꽃이 한번 크게 타올랐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에게 순환을 약속했잖아요. 시은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잠시나마 서연이의 감정이 실렸다. 관리자는 뒤뚱거리며 시은에게 다가갔다. 순환? 그래, 순환. 하지만 그건 네가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가능한 순환이지. 너는 너의 빛 위 잔여물을 가지고 있어. 오빠와의 마지막 유대. 그것을 이곳에 바쳐야 해. 내 동생에게서 손 떼. 나는 앞으로 달려나갔다. 관리자는 나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경로를 열어주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나를 막지 않는 거지? 내가 시은에게 닿기 직전 관리자 중 하나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이 내 어깨를 잡으려 했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캠핑카를 휘둘렀다. 칼날이 그 존재의 검은 피부를 스치자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존재는 마치 잉크가 물에 퍼지듯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오빠, 칼을 쓰세요. 그들은 빛의 잔상을 싫어해요. 시은이 소리쳤다. 나는 알았다. 이들은 물리적인 공격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서연이가 말했던 감정이 빛, 즉 내가 20년간 서연이를 그리워하며 품었던 순수한 애착과 연결된 모든 것에 취약한 것이다. 칼은 단지 내가 가진 위지의 물질화였을 뿐이다. 나는 시은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의 몸은 차가웠지만 껴안는 순간 그녀의 몸을 칭칭 감고 있던 검은 실타래들이 마치 뜨거운 것에 닿은 것처럼 움츠러들었다. 서연아, 나야, 민준 오빠. 그녀의 눈 속에서 파란 불꽃이 요동쳤다. 오빠,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잊었어요. 그때 관리자들이 일제히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붉은 빛이 바닥에서 더욱 강렬하게 솟아올랐다. 놓아라, 강민준. 내 놈의 끈질긴 애착이 우리를 방해한다. 관리자가 포효했다. 나는 시은을 꽉 끌어안은 채 손전등을 켜서 내 눈앞의 모든 것을 비추었다. 빛이 닿는 곳마다 그림자 존재들이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는 빛도 한계가 있었다.
서연아, 네가 나를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어. 이제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10년 전 그날 밤, 네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이 뭐야? 오빠가 뭘 했지? 시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 잠시, 아주 찰나의 순간, 18살 서연이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오빠가 나에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잠들기 전에, 별이 지는 밤, 오빠가 항상 부르던 노래. 그 순간, 관리자들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들이 감정을 먹는 존재라면 그 노래 속에는 우리가 공유했던 가장 순수하고 강렬했던 유대감이 담겨 있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이 끔찍한 지하 공간에 10년 만에 우리의 노래를 불렀다. 어둠이 내린 이 밤, 하늘은 별을 감추네. 기억하려 애써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노래가 이어지자 시은의 몸에서 아까보다 더 많은 검은 실들이 뜯겨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 실들은 내 노래소리에 반응하여 마치 뱀이 불을 피해 도망치듯 바닥의 붉은 빛 속으로 녹아들었다. 관리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듯 몸을 비틀었다. 그들의 검은 피부가 찢어지기 시작했고 그 찢어진 틈으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그들이 흡수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나 슬픔의 잔여물처럼 보였다. 멈춰라. 이 불경한 소리. 관리자들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구절에 도달했을 때 시은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다. 짙은 회색이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다시 밝은 갈색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그녀가 나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관리자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우리를 덮치려 했다. 바로 그때 노래의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자 시은의 몸에서 강렬한 흰 빛이 폭발했다. 그것은 10년 동안 그녀가 억눌러왔던 서연이로서의 모든 기억과 사랑의 에너지였다. 빛은 너무나 강력해서 나는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손전등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그 붉은 빛도 사라진 뒤였다. 우리는 다시 차갑고 축축한 지하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더 이상 살아있는 벽이나 검은 존재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녹아내린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가느다란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서연이가 있었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그녀는 깡말랐고 얼굴에는 낯선 공포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다. 오빠, 나 돌아왔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래, 서연아, 돌아왔어. 나는 그녀를 다시 힘껏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이제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다. 우리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갇혀있던 빛들의 잔재를 뒤로하고 로프를 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다. 해치 뚜껑을 닫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그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했다. 10년간 축적된 나의 애정이 그들의 에너지를 소진시켜버린 것이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소파에서 조용히 잠들어 계셨다. 그녀의 목 주변을 감싸고 있던 검은 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어머니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떴다. 민준아, 서연아, 너희들 어디 갔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10년 전이 그 다정한, 익숙한 목소리였다. 서연이는 어머니께 달려가 안겼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제가 너무 오래 늦었어요. 어머니는 딸을 껴안고 오열하셨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고 그 순간 10년의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취소했다. 서연이가 돌아왔지만 우리는 그 10년 동안의 진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병명 없는 정신 이상으로 치부되거나 혹은 그 관리자들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까 두려웠다. 서연이는 돌아왔지만 그녀는 예전의 서연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종종 밤에 잠꼬대를 했다. 그림자 식사, 배고파, 시은이는 죽었어. 그녀는 자신이 10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어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 후로 1년이 지났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서연이의 방 창문 아래를 확인했다. 땅은 다시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 해치 뚜껑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다시 우편함을 확인했다. 어제와 다름없이 평범한 광고지와 청구서들 사이에서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아무런 주소도 발신인 표시도 없는 하얀 종이.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오빠, 나는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끈은 다음 순환을 위한 씨앗이 되었으니. 그리고 그 글씨체는 서연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10년 전 서연이의 방창문 아래에서 들었던 그 달콤하면서도 썩어가는 듯한 바로 그 목소리의 글씨체였다. 나는 종이를 찢어 불태웠다. 하지만 내 심장은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10년의 공백은 메워졌을지 모르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무언가는 이제 내 세상과 연결되어 버렸다. 나는 이제 그림자들의 다음 초대장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 초대장은 아마도 나를 향할 것이다.